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MBC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검찰과 특검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주문한 겁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4개월 만에 검찰이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기징역으로는 징역 30년이 최고형이지만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제외하곤 사실상 최고형량을 주문한 셈입니다. 또 벌금 1,185억 원과 추징금 77억여 원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징역 25년이 구형되자 최 씨의 변호사는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법정 옆에 마련된 대기실에 머무는 동안 괴성을 내지르는 등 극도로 흥분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내려질 예정으로 선고 공판이 사상 처음 생중계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각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사드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봉합하고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오후 중국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 시진핑 국가주석 내외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환영식 뒤 두 정상은 곧바로 확대 정상회담과 소규모 정상회담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그간의 고를 메우고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사드 문제로 중단됐던 한중 간의 경제 문화 교류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문제를 두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사드 문제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의가 이뤄졌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두 정상은 한중 문화 교류의 밤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데 회담 결과를 정리한 발표문은 행사가 끝난 뒤 늦은 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지하철 야외 선로에서 배수로 작업을 준비하던 노동자가 전동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코레일의 하청을 받은 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온수역 선로. 멈춰선 전동차 옆 비좁은 틈으로 119 구급대가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 8시쯤 배수로 보수공사를 준비하던 코레일의 하청업체 노동자 35살 전모 씨가 온수역에 나서던 전동차에 부딪혔습니다. 일장일 해러 나가라 그래서 나갔던 거고 그냥 쓰러져 있길래 그냥 바로 119에다 신고했어요. 선로 작업을 할 때는 열차 감시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코레일이 승인하기 전 준비하러 간 터라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곳 출입구를 통해 선로 쪽으로 들어가 공사를 준비하던 남성은 동료 작업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배수로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전동차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열차 감시는 있어야 돼요. 열차가 온다고 작업한 사람들에게 신호를 줘요. 앞서 지난 9월 안산 현대암역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도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가운데 전 씨와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은 42.5%나 됩니다. 지난해 구의역 사고 이후 원청업체가 공사만 하청주는 게 아니라 위험까지 떠넘긴다는 비판 속에 원청업체 책임을 무겁게 한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지난 2년 새 잇따라 남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곳에서 지진의 근원인 새로운 단층들이 발견됐고 땅의 움직임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환,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울산 해역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난 것을 신호탄으로 2달 뒤에는 규모 5.8, 5.1의 강진이 경주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건 움직이는 땅, 즉 활성단층이었습니다. 경주 지진은 양산 단층의 일부가 움직인 것으로 추정됐고 포항 지진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단층이 움직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남동부 지역의 단층대 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거대한 절단면이 땅을 가르고 본디 평행해야 할 붉은 지층이 하얀 지층 위로 치받고 있습니다. 이 역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최근인 12만 년 전에 형성돼 활동성이 높고 깊이도 얕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얕은 단층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가 좀 더 크게 예상이 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실체를 알 수 없던 단층들, 예상보다 젊은 단층들이 남동부 강진에 에너지를 공급한 겁니다. 그런데 왜 축적된 지진 에너지가 지금 이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에 가까운 한반도 남동부의 땅이 뒤틀려 균형을 잡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포항 지진의 경우엔 지열 발전소가 집안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지진을 촉발했다는 주장이 나와 진위 여부를 놓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전동혁 기자가 강진의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런 지진이 언제 또 일어날지, 혹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지일 겁니다. 지진 규모, 즉 지진이 쏟아내는 에너지는 지진이 났을 때 움직이는 활성단층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활성단층의 길이가 1km면 규모 5, 5km면 규모 6, 그리고 40km가 넘을 때는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남동부 지역의 지진은 규모가 5와 6 사이니까 대략 5km가 조금 안 되는 단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층은 언제든지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을 또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단층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양산 단층은 북쪽에 61km, 그리고 남쪽에는 32km 길이의 단층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 단층대가 모두 연결돼 있고 그리고 동시에 움직일 경우에는 각각 규모 7.2, 규모 6.8의 강진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단층대가 끊겨 있고 따로따로 움직일 경우에는 이보다 지진 규모가 크게 줄어들겠죠. 정부는 이들 단층대가 연결돼 있는지 끊겨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단층대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포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째입니다. 살던 집이 부서지고 갈라져 돌아갈 곳 없어진 이재민들은 이 추위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이재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영하의 새벽, 한 달째 체육관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이 아침 배식을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간이 책상에 난로 하나뿐인 야외 천막, 허기는 달래도 추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은 기말고사 준비는커녕 옷 갈아입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공동체니까 너무 불편하고 편한 옷도 입고 싶은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기 안 오고 그냥 바로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저기 갈라지고 부서진 아파트. 한 달 전 지진 당시 그대로입니다. 유관 안전 진단 결과 위험하지 않다지만
집에 돌아갈 엄두는 나지 않습니다. 외벽이 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우린 다 죽어요. 근데도 막 들어가서 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 전 강진 때 놀란 가슴이 여진이 있을 때마다 철렁거립니다. 죽음이 한 4분의 3까지 왔었어요. 인력으로 안 돼요. 순간입니다, 그게. 쿵쿵 하는데 그러다가 4분의 3에서 딱 멈춘 느낌 있죠. 아직도 체육관이나 경로당 같은 곳에서 지내는 공식 이재민은 264세대, 550여 명. 하지만 이들 외에도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1,900여 세대에 달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판단함으로써 원세훈 전 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와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2011년 10월 구구 성향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합성 사진.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돼 있고 공화국 인민배우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합성 사진을 만들고 유포한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면서도 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한 데다 사진의 합성 기술이 조잡해 실제라고 믿기 부족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재판부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유 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 등 국정원 윗선의 혐의에도 보다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을 취재하던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 2명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당한 기자들은 중국 경호원들의 과도한 취재 통제에 항의하자 경호원들이 자신들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 항의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며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이 회사 측이 성희롱 사건을 조작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삼성물산이 노조를 고소했는데 법원은 그동안 사측이 해왔던 전례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삼성물산 에버랜드 노조가 회사 근처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에버랜드는 현수막에 있는 성희롱 조작 문구를 근거로 노조 핵심 간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성희롱 사건은 4년 전 한 노조 간부 백 씨가 남녀 공용 휴게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다 발생한 것으로 사측은 백 씨에게 정직 60일을 결정했지만 노동위원회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직 결정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성희롱이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회사가 징계 과정에 백 씨에게 불리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삼성이 그룹 노사 전략을 세워놓고 부당 노동 행위와 징계, 고소고발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을 근거로 노조 입장에서는 사측이 성희롱 사건을 조작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충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에버랜드 노사는 지난 6년 동안 모두 12건, 총 15억 원의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10수건의 소송을 하게 됐고 삼성물산 측은 회사가 문제 삼은 성희롱 사건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노조 간부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건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성희롱 건으로 유죄를 받았거나 스스로 인정한 건이어서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에만 지난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내년에도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명 대학 강의실에서 여학생들을 세워놓고 남학생들에게 골라 선택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은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교수는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여학생들을 성적 놀이개 취급한 사실을 사과해달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교정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대자보 밑에는 댓글처럼 피해자들을 응원하는 쪽지가 줄줄이 붙었습니다. 익명의 작성자는 대자보를 통해 방송에도 출연하는 김모 교수가 수업 시간 조모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앞으로 불러내 자기소개를 시킨 뒤 남학생들에게 선택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유흥업소 접대부를 선택하는 상황이 연상돼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자가 없는 조가 있었는데 걔네가 나한테 와서 여자가 없어서 칙칙하다고 가서 저 교수님 되게 저래도 되나 이렇게. 종강 뒤풀이에서도 술자리에 여자가 없으면 칙칙하다며 테이블마다 여학생을 앉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공개 사과를 요구받은 김 교수는 과장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공, 비전공 학생들을 서로 썼고요.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칙칙하다는 표현은 한 적도 없고 이미 구두로 사과를 한 만큼 공개 사과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논란이 불거진 뒤 김 교수를 학부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재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조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조직 이기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고질적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출발점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준기 고법부장을 위원장으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걸로 의심되는 법원 행정처 컴퓨터 본체 4대도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2주째 컴퓨터 본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했던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조사를 강행할 경우 비밀 침해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비밀 침해죄는 타인의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가 된 컴퓨터는 개인이 아닌 법원 소유여서 문제될 게 없고 컴퓨터 안에 담긴 내용도 공공 기록물이 아닌 만큼 비밀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법원도 이미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에 대한 강제 조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정작 그렇게 판단을 해놓고 자체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된. 반발이 우려된다면 검찰에 의뢰해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하지만 영장 문제 등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검찰에 자신들의 치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를 컴퓨터를 넘겨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조사에 나서지도 외부에 의뢰하지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는 셈입니다. 결국 블랙리스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